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2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번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긴데 두 분은 혹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집에서 그냥 있다가 저는 저기 원적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은 원래 이제 저기 강화도 쪽이고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황해도 쪽이세요. 그래서 고향이 따로 없고 이제 집콕하다가 이제 네. 근처 그 어른들 산소도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나 다녀올까. 그리고 밀린 영화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준 선배는 혹시 부산 가십니까? 저 이번에는 아마 제가 직장 생활하고 처음으로 이제 고향에 아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처가나 가고보다 뭐 짧게 여행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사실 제가 지난 주말 이제 고향 가서 벌초를 하고 왔거든요. 이미 미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시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이제 친척들이 와서 벌초하는데 그 아버님 80 다 되셨는데 혼자 가서 하기 좀 민망하니까 니 좀 내려와라. 네. 그래서 대신 추석 때는 안 내려도 된다고 했더니 제 와이프 바로 부산행 티켓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선산에 가가지고 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 벌초기인가요? 전동 벌초기 들고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니 해달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친척분이 자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갈퀴로 이렇게 잡초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는 지금 어깨가 결려가지고 지금도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이색 경력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치과 의사도 하셨고요, 변호사도 하시다가 둘 중 하나도 되기 힘든데 두 가지를 섭렵한 정치인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현희 의원 어떤 분입니까? 네, 뭐 1964년생이고 경남 통영 출신인데요. 중3 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대레사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대에 이제 입학했고, 뭐 대학 졸업 후에 이제 1996년부터 치과 의사를 한 5년간 일하다가 9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이제 치과 출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로펌을 다니다가 이 치과 의사 때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노하우 살려가지고 의료 전문 종합법률사무소를 이제 후배들하고 열었고요. 그래서 2003년인가에 그 당시 이제 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 집단 감염, 손해배상 소송 승소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유명세를 탔고 2008년에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개괄적인 이력만 보면은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하기에 좀 약간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게, 일단은 영남 출신이고 게다가 이제 치과 의사의 변호사까지 한 데다가 예전에 보면은 강남에 거주를 오래 했거든요. 스스로 자서전도 제가 보니까 그 잘 나가는 로펌 대표 변호사일 때 개인 기사도 비서도 있고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적어놨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의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확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해놨던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첫사랑과 결혼을 한 굉장히 순정파 정치인으로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서울대 1년 때 이제 남편하고 만나서 동아리 MT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나와서 둘 다 서로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치과 의사로 된 것도 원래 이제 치과 의사 한 3년 하고 있다가 남편 권유로 이제 사법시험 해서 바로 합격을 한 거고요. 남편은 이제 울산하고 부산 등지에서 판사로 활약을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2014년에 그러니까요.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전현 의원이 충격과 공포가 엄청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 의원이 2008년에 이제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고요. 2012년에 그 총선에서 그 강남으로 신청했다가 정동영 당시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 밀려가지고 출마를 못합니다. 근데 강남을 지키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강남으로 다시 공천을 받는데요. 요 직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 선거운동으로 그 슬픔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전현희 의원이 에세이집을 냈는데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에세이에 보면 남편 얘기가 거의 안 나왔답니다. 너무 슬퍼서 안 넣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당시 옆에서 선거를 도와주셨던 분이 했던 얘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의원이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 가면 원래 이제 마이크도 안 주고 막 그러는데, 이제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무슨 뭐 회갑 무슨 잔치 어르신의 잔치 열리면 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서 인사를 한대요. 어른들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안 들리고 또 돈대 돌면서 제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10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선거를 이겼는데, 이게 이제 다 남편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뛴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제가 전현희 의원 뭐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정치 입문 과정 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 기본적으로 입문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로 입문을 했잖아요. 네. 2008년에. 그래서 이제 당 대변인 활동이 그 당시가 아마 그 손학규 대표 시절 당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뭐 민주당 잠깐 출입했던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부산 대례사요고 아니,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모교가 부산 대례사요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례사요고가 부산 동구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농담으로 아니 지역구도 타파하기 위해서 부산 동구 출마하시면 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쉿,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는 뭐 뭔 소리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강남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 이제 정동현 전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2012년에는 이제 밀렸고 이제 2016년에서 이제 전략 공천 돼가지고 뭐 24년 만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는 이제 이 강남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는데 당시 이 보면 옷에 상의에다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꽂고 다녀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약간 조를 만들어가지고 강남 바라기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당시 이제 지역구에 재개발 이슈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재개발 조합 모임이라든가 집회가 엄청 많이 열렸거든요. 특히 주말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마다 가가지고 이 강남 재개발 이슈를 이제 자기가 이제 해결해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좀 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전현희 의원 아까 부산 대례사요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입 학력고사 부산 수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의사 된 다음에 늦가기로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1, 2차 다 붙었다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머리는 좀 약간 타고난 사람 아닌가 싶거든요. 본인이 원래 이제 인터뷰 어디서 한 거 보니까 자기는 사실 문과에 가고 싶었대요. 문과에 가서 법대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과에 가야 취직이 잘 된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보면 남자들은 공부 잘하면 문과 가고 요즘 맞아요. 완전 예. 여자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과 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문과는 문성화입니다 세상이 됐지만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그때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자기는 원래 법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과에 가야 취직도 잘 되고 잘 먹고 산다 해서 이과에 간 것뿐이다. 이과에 가서 치대에 간 것뿐이고 자기는 지금 변호사 일이 훨씬 잘 맞다. 다만 치과 일을 했던 것이 이제 현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IQ는 평균적인 수치라고 이렇게 주장을 좀 하시던데 여하간 굉장히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정치 입문 과정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맨 처음에 그 영입 제안은 2000년도에 그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 먼저 받았대요.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이회창 총재가 신진 여성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수혈해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마도 이제 변호사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난 여성을 찾았던 것 같고 본인한테도 이제 아름아름 연락이 왔는데 그땐 정치할 생각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고 나중에 18대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조윤선 이런 분들이 그 쉽게 8년 먼저 이제 입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수락을 했더라면은 좀 더 정치를 일찍 시작할 수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던데 여하간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문재인 정부 때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본인에게 돌뿌리가 된 게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뭐 국무회의 배석도 못하는 수모를 좀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뭐 배석도 못하고 알아서 양심껏 그만둬라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꿋꿋이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했다고 국민권익위. 근데 사실 이게 그때는 굉장히 본인이 고초를 겪었지만 이게 사실 본인한테 지금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내가 맞서 끝까지 싸우고 임기를 지켜낸 무슨 여전사 이런 이미지가 돼서 사실은 그런 이미지 덕분에 그 지금 지역구 성동 이쪽이 사실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도 있고 굉장히 치열했죠. 예. 치열한데 물론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게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현희 의원이 가졌던 상징성,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 싸워 이긴 여전사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게 아주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로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뭐 12.3 내란 사태랑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3등 특검 수사를 이게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좀 이렇게 특히 뭐 제도적 법률적으로 뭐 지원하는 데가 이제 특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그
화두로 떠오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이걸 되게 주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특위 차원에서는 이미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가지고 3대 특검 재판부인가요? 국정농단 재판 전담부 설치 법안을 이미 발의를 했고,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최근 요게 이제 검찰 뭐 법조 개혁 요 조금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니까 당론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마 네. 이제 여론 봐가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특위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이기도 하니까 당 회의라든가 법사위 뭐 회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뭐 검찰 법원 개혁 그다음 뭐 대학 공세 이런 데 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 활동했다고 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이분이 정치권 입문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도에도 정동영 그 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장 할 때 어느 지역구를 제안했냐면은 광진에 출마해라. 서울 광진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대요, 실제로. 근데 본인이 안 간 거였는데 당시에 광진의 상대가 누구였냐? 새천년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정동영 의장의 그런 제안을 수락해서 갔다라고 한다면은 추미애 의원과 선거를 치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그 네.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게 그 예전 새천년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분당됐잖아요.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고 이러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괴멸 지경으로 이르고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가 선대위원장 맡아서 삼보일비하다가 이제 무릎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선거운동 크게 네. 신경을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들어왔으면 당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계속 할 수 있었을지는 좀 그러니까요. 알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이라는 그 어떤 정치적 포스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 늦게 가는 거지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뭐 저는 그렇게 뭐 감히 말해 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당직도 하고 대변인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전현희 그 의원의 위상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이용욱께 잠깐 말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례대표 들어왔을 때 비하면 위상이 뭐 어떻게 보면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뭐 초선 때 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했고 2012년 때 보면 김두관 후보 이 경선 캠프에 참여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비문재인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강남에 깃발을 꽂아가지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면서 약간 비문에서 약간 친문 쪽으로 가까이 갔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권익위원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죠.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랑 이 맞싸운 여전사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삼선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또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권익위원장 시절에 보면 뭐 탄압을 많이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권익위 간부가 이제 뭐 사망하는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김건희 명품백 수사부 수수 의혹에 뭐 좀 의문점이 있다 해가지고 뭐 윤석열 김건희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당시 보면 이제 이 전현희 의원이 이제 이재명 이 지도부의 2위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중후반까지 전현희 의원이 5, 6위여서 잘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저희 살인자 발언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성 지지자들 이 지지를 모아가지고 2위로 입성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당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도 물려받고 하면서 위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전현희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센 캐릭터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이런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강력한 이미지를 더 씌워지게 되면서 뭔가 정치인으로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용 선배가 봤을 때는 전현희 의원의 강점과 약점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강점과 약점, 일단 전현희 의원이 본인의 강성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모범생으로 오래 살았다. 싸우는 거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데 이제 표적 감사가 여전사를 만들었다. 알고 보면 나 따뜻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치적 강점은 일단 그 온갖 그 본인이 일단 도전을 해서 강남에서 한 번 당선돼주고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아닙니까? 거죠, 솔직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운 사람도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 들어보면 의외로 이렇게 포기할 때 주변 얘기 듣고 물러나기도 잘 한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 당선되고 나서 그 해인가 2016년에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선거 도와주신 분이 당시 전현희 의원이 별로 지지세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 이번에 쉬어라. 네. 자기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안 나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국민의당 분당되잖아요. 그때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겠지만 나가신 몇몇 의원분들께서 전현 의원을 그렇게 오라고 꼬셨답니다. 네, 그랬을 것 이제 같아요. 원하는 거 해주겠다. 네. 원하는데 꽂아주고 근데 전현 의원이 끝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치적 판단이 의외로 좀 된다. 그래서 이게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좀 아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현희 의원이 초선일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2010년에 당시 이제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이 의원이던 시절에 이제 그때부터 그분의 이제 설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강 전 의원이 그 전국 대학생 토론 참석자들과 전역하는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을 언급하면서 60대 이상 의원들이 밥 한 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외모 얘기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네. 강용석 의원은 그거로 이제 거의 뭐 당시에 정치적으로 거의 매장 수준이 됐고 근데 이제 전 의원은 그때 유명세를 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겠죠. 당시 이제 네. 초선이고 비례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는데 존재감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네, 현안 브리핑에 기자들이 막 몰려드니까 강용석 의원 발언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전 의원이 좀 아예 평소 브리핑할 때 좀 와야지 이거 현안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약간 싫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제가 들은 또 재밌는 일화가 이제 그 국회 이제 상임위 말고 법안심사 소위라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네. 열리잖아요. 근데 전현희 의원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인데 그때 이제 지금은 전 의원인데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 뭐 핵주먹으로 유명한 군인 출신 의원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 대충 것 상상이 같은데. 되죠. 네. 그 사람이 전 의원한테 쪽지를 흉 하고 던진 거야. 쪽지를? 네, 근데 그거를 그때 그 소위 위원장이 쓱 집은 거예요. 전현희 의원이 진짜요? 안 보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고 봤더니 네. 밥 먹읍시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미치겠다 진짜. 어쨌든 간에 강남에서 당선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본인의 프로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사실 뭐 진작부터 서울시장 뜻을 좀 도왔는데 2018년인가에도 아마 서울시장 출마 의향을 좀 밝혔다가 당시 뭐 상황도 그렇고 해서 뜻을 접었던 적이 있고 사실 뭐 지금 이제 3대 특검 이게 특위위원장 하고 있는 것도 보면 그리고 이제 야당 공세 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특검 그 위원장 하면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내란 당시 대응 같은 걸 두고 이렇게 공세를 하는 걸 봐서는 약간 일거양득을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에 지금 사실 거론되는 후보들이 뭐 한 너무 많죠. 자타천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미 뭐 그 은평군가 그 박주민 의원이 이제 뭐 동생 챙기는 마지 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뭐 저희 신문 인터뷰하면서 이제 출마를 선언했고 박홍근 의원이라든가 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또 뭐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서영교 의원도 뭐 출마 가능성 항상 네. 열어두고 계시고 이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여권 일각에서는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제 이 붙기에는 좀 체급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최근에 뭐 어디 언론사 보도 보니까 뭐 당내 여론조사도 돌려보니까 오 시장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와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뭐 그런 말도 박영만 나오더라고요. 두산그룹 네. 부장이라든가 이런 기업인 이름도 나오고 뭐 저기 뭐야 김인석 총리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현희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정치인이야 당연히 이제 선거판 벌어지면 이름 올리는 게 당연하니까 아마 이 특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나면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향후 이제 전국 흐름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서 이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선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이 워낙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지표가 많이 나오고 이해가 되는데 아마도 저는 한강버스가 좀 약간 결정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 자체가 이렇게 크게 휘둘린다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행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상실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유튜브 때문에 안 만나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좀 그러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도적이고 여론을 받지만 또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 좀 얄밉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오세훈 시장 말고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뭐 자기네 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 시장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금 몇 번 하는 겁니까? 벌써 서울시장 4선째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 현안은 완전히 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 후보가 아주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튼 어려운 상대는 맞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 뭐 한강버스로 좀 좌충수를 두긴 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좌충수를 많이 뒀어요. 아니 이전에 맞아요, 명태균 맞아요. 게이트도 예. 있고 뭐 물만 남은 해서 뭐 오세이돈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거는 어쨌든 자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선거판에 들어가면 또 이제 현안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고 이제 국민들이 토론해도 다 볼 텐데 오세훈 시장에 걸맞는 어떤 체급과 현안 파악 능력, 그다음에 업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색적인 경력을 찾다 보니까 가장 눈길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혜지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하시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김혜지 의원은 뭐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최초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분 뭐 2살 때 이제 문지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망막이 찢긴 후에 12살 때 이제 아예 실명이 돼 가지고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국립맹학교 거쳐 가지고 이제 일반 전형으로 이른바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겨뤄 가지고 아 그래요? 숙명여대 피아노과 입학했고 졸업 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가지고 그 박사 학위를 땄고요. 그다음 2015년에 뭐 유니온 앙상블이라는 곳에서 예술 감독으로 일하면서 숙명여대에서도 피아노도 가르쳤고 2018년에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폐막식 피아니스트로 참가도 했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또 크로스 컨트리도 하고 뭐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운동 쪽에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 선수로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메달도 땄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도 이렇게 불리한 조건 내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 김혜지 의원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또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은 그 당론과 다른 의견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뭐 당장 대표적인 게 그 전장현 그 시위할 때 같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게 저기 이준석 의원이 비판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다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간호법도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저거겠죠. 그 윤석열 그 불법 계엄 때 본인이 담을 넘어서 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갔다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해서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못 갔다고 했는데 당시 그 다음 날 이제 뭐라고 페이스북에 남기냐 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서 자기가 담장에 모조의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늘 이게 배리어 프리를 얘기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배리어를 못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마음은 뭐 100만 번은 찬성 버튼을 눌렀을 것 같다. 해제 결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민주주의는 멈춰서거나 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명확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윤석 이게 확 드러난 거는 그 윤석열 탄핵 결의안 1차 표결 때 12월 7일 날 지난해 그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기로 당론 결정했는데 안철수, 김상욱 의원이 들어가고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김혜지 의원이 보좌진 부축받으면서 들어갔다 기억납니다.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잘 몰랐잖아요. 김혜진 의원이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이게 표결이 성립을 안 해가지고 까지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의원총회 나와서 자신은 찬성한다. 탄핵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국가인권위에서 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켰었잖아요. 근데 이걸 그 지난 7월 한겨레 인터뷰에서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 시설에 수용된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멀리 팔려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염전노예도 아닌데 왜 이런 사람한테 방어권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염전노예 하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염전노예로 한번 이참에 보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가벼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김혜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속하는 분인데 그 이분이 말하는 평범한 말이 사실 사회적 울림을 많이 주기도 하죠. 그때 아까 이용욱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계엄 해제 표결 참석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뭐 참석하겠는데 그 당시 이제 BBC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기사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거기 보면 국민의힘 무리 중에서 김혜지 의원만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시력 대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얻었다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그리고 뭐 김혜지 의원 하면 또 유명한 게 2023년도에 대정부 질문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당시에 이제 이 장애인들이 뭐이나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을 이제 코이라는 물고기에 비유해 가지고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이제 어항 속에서는 10m 미만으로 자라지만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항을 깨고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이 발언을 마무리를 하는데 당시 이제 한참 그 여야가 싸우고 있을 때인데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뭐 모처럼 일치돼서 일어나서 뭐 박수치고 해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유명했고 저희도 뭐 신문에서 크게 다루기도 했는데 이 당시 김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전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신 좌석에서 연단까지 몇 발자국을 미리 동선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정부 전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좌관진들이 이제 스마트워치로 이제 1분 될 때마다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을 해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근데 그 김혜지 의원이 이제 우리가 의정 활동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분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거는 이분이 피아니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피아니스트로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본인이 그 원래 점자 악보를 보는데 그 다차원 촉각 악보라는 걸 개발했대요. 그래서 정확히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주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장애인이 아닌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이게 좀 더 유리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2018년도에 이제 특허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고요. 국회의원 된 후에도 이제 계속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에 뭐 베리어 프리를 위한 피아니스트 김혜지의 릴렉스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 제가 이제 본 거는 제가 그 뭐 휴만과 클라라라고 네이버 카페 클래식 카페 그 유령 회원인데 해보니까 2024년 2월 7일 관람평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 의원이 소프라노 조선영 씨하고 듀오 콘서트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2부에서 같이 노래도 불렀답니다. 슈베르트 가곡 음악에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평가를 한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김혜진은 대단한 기교를 부리는 연주를 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연주를 했다. 그래서 관람하는 내가 이제 혹 실수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 기우였다. 그리고 이제 아주 즐겁게 자신의 음악적 기량들을 과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호평이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안내견 조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조이가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2부에 성악 때는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객석 앞까지 가고 그래서 그 조선영 씨가 조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조이가 음악에 신취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커튼콜 때 같이 박수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지만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도 버리지 않고 여기가 어쩌면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평생 했던 거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김혜지 의원이 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을까 약간 그 본원적인 의문에 좀 약간 부닥치게 되는데 영화 이분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시선과 배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분이고 뭔가 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과연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 여하간 또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한다면 2020년에 국회에 입성한 당시에 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견도 국회에 갈 수 있다. 그런 출입 문턱을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그 전까지는 이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이나 동물 반입을 금지하는데 이를 근거로 이제 안내견 출입이 이제 계속 이제 막는 관행이 있었죠. 그래서 그 2004년에 이제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회의원 된 정하원 전 의원도 이제 안내견으로 동반 시도했는데 이제 이런 국회법 근거로 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보좌진 도움받아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김혜지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시 뭐 김혜지 의원 본인도 문제제기했지만 여야도 뭐 계속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특히 뭐 정의당 당시 뭐 그쪽에서도 지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국회 출입이 허용됐고 그래서 이제 이 국회 모든 공간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픽토그램이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인가 조이법 일명 조이법이 통과되기도 했죠. 장애인 복지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문구 그 해석이 애매하니까 그거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 보조견 출입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이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정하원 의원 얘기하니까 제가 그 정하원 의원이 그 이제 한 번만 하고 퇴임하셨는데 퇴임 직전에 2008년 4월에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 보이는 내 눈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보이는데 눈 감은 나보다 당신들이 별로 나올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명언이네 명언. 예, 여야를 막론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언론 앞에서 행동하고 말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나 소외계층과 관련된 법안 등을 인색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당시 이제 국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지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김혜지 의원의 등장으로 좀 김혜지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그게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준비하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인물을 하나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전 이분이 정치권에 발 담근 전혀 몰랐거든요. 그 가수 출신이었던 이선희 씨가 서울시의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저희 때는 꽤 유명했는데 그래요? 저는 기억이 하나가 없는데. 나름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선희 씨가 이제 되게 활동하던 때니까 그때 뭐 저 별로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니까 이선희 음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크리스마스 캐롤 음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좋아했구나 싶은데 그 당시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 의원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보면 이제 27세 나이로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뭐 이제 해서 한 5년 정도 있었다고 야, 그러더라고요. 27세요? 그래서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선희 씨가 이 대학 20살 때 이제 그 MBC 강변가요제에서 그 제이에게 불러가지고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한창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히트곡을 많이 그때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뭐 인기가 많아서 심지어 이제 뭐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 뭐 이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 뭐 지금 그 개그맨 송은이 씨가 자기가 유일하게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게 그 이선희 성대모사 0이라고 해서 뭐 땅거미 등해지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다들 이야기하면 뭐 저희 세대는 그 노래 딱 민중가요인 줄 들으면 알았는데 방금 전에 지금 듣다가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또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약간 이거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 정도로 유명했던 분인데 갑자기 뭐 그리고 이선희 씨가 이제 당시에 뭐 저 그 음반을 보면 재킷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동그란 이 안경 끼고 짧은 머리 치고 그다음에 약간 청자켓 입는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보이시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언니 부대 최초로 그 언니 부대 언니 부대. 네, 그래서 뭐 유명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위를 한다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선희 씨가 당시 보면 이제 뭐 해외 진출 준비하는 시점에 이렇게 시의원 제의를 받아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이게 이제 뭐 무보수 봉사직이고 청소년 문제 본인이 이제 특히 이제 소년 가장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당시 밝혔는데 2014년에 힐링 캠프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래도 이제 궁금하죠. 진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더니 했는지. 이 당시에 자기 진짜 해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마이클 잭슨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여자 잭슨 5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뭐 오디션까지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노래도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그룹이 있거든 안전지대라고 거기서부터 네. 뭐 이 곡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앨범을 사실상 다 만든 상태인데 이 저기 소속사에서 이미 그 후보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안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도대체 이 소속사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특이한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이렇게 예. 등록을 했는지 지금도 저는 사실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실제로 의정 활동으로 뭘 하긴 했습니까? 이게? 아니 뭐 그 청소년이나 이런 거 네. 했는데 사실 서울시 의회 의정 활동을 누가 이렇게 눈여겨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막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말했던 뭐 청소년 뭐 서울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문화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들어온 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들어온 건 없고 다만 이제 오히려 눈에 띄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저는 자기가 당적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걸 왜 바꿀까 했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이게 그 민자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 있는 당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을까부터 이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힌 걸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광복회장 하시는 이종찬 네. 당시 민자당 의원이셨는데 친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권유로 들어갔다가 이종찬 의원이 그때 이 역사가 깁니다.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민자당에서 이걸 잡으면서 힘을 다 쫓아내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종찬 의원이 당시 이제 민정당계를 쫓아내죠. 그래서 민정계인 이종찬이 반발해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정주영 그 통일국민당이었나요? 네. 기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에 반발해서 그냥 이제 결별하고 또 김대중 당시 이제 90년 대선에 김대중 당시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입당을 네. 했다가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 이제 김대중 당시 총재가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라는 그걸 창당하는데 꼭 같이 들어가고요. 97년에는 또 김대중 후보를 공개 지지해요. 그래서 2000년에 당시 여당이 새천년 그 민주당에서 좀 약간 활동을 하다가 문화 관련 이제 그다음부터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뭘 했냐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보여온 궤적이 조금 약간 일반 정치인 같이 특이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있고 어쨌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큰 정체성을 가졌을까? 만약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했던 일이 뭐 의미가 있다, 막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힐링 캠프에 나와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본인 이미지에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랐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연기자 출신 정치인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봤는데 가수 출신 정치인은 상당히 드문데 이유가 좀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연기자 출신들은 아무래도 이른바 뭐 얼굴이 널리 알려지니까 정당 쪽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과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장 유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대중동원을 크게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려면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선희 씨가 톱 오브 톱이었어요. 탑 오브 탑. 워낙 예. 워낙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의아해한 건 있는데 끌어들이는 정당 입장에서는 이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좀 연기자 출신이 많은 건 아마도 뭐 이제 거짓말도 잘해야 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뻔뻔한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빙의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연극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최근의 행보를 봤더니 이분은 근데 변신은 정말 늘 하시는 것 같은 게 요즘 어디 사진을 봤더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디제잉을 배우는 모습이 나왔던데 굉장히 트렌드 세터로 보입니다. 그 저도 뉴스 그 기사 보고 놀랐는데 이게 벌써 데뷔 41년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 댄스 음악 EDM이라고 하죠. 여기 DJ로 등장했는데 그 지난 이제 9월 20일에 서울 마포에서 이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울트라 코리아 2025라는 게 열렸는데 이때 이제 이선 씨가 DJ 희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대에 올라서 디제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러면서 했던 말이 소셜 미디어에는 뭐라고 올라가냐면 그 행사 소셜 미디어에는 싱어송라이터 거장 이선희 울트라에서 DJ로 첫 무대 인생에서 어떤 나이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 그 순간이 바로 리즈입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도전도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도전인데 또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새로운 도전하면 그게 리즈다. 근데 저는 왜냐면 영상을 봤는데 제법 그 연배에 어울리지 않게 뭐 그루브한 뭐 리듬을 뭐 이렇게 잘 탄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리듬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되게 어울리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그리고 가수로 진짜 구기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네. 세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이제 가수 출신 정치인을 알아봤으니까 연기자 출신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가장 이제 알려진 연기자 출신 국회의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김을동 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김을동 전 의원 어떤 분입니까? 뭐 그러니까 45년 해방둥이인데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청산리 대첩 이끈 김자진 장군이고 아버지는 이제 이른바 정치 깡패 출신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뭐 영화 장군의 아들이라든가 뭐 드라마 야인시대로 널리 알려진 김도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야기는 뭐 원체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김도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고아처럼 지내다가 이 10대 후반에 종로 장악해가지고 일본 주목들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사실상 조선의 주목 황제를 불렀다. 이거는 뭐 사실 야인시대 보면 다 알고 그러니까 요새 뭐 지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좌익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이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당시 이제 공산주의자한테 암살당했다는 네.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 우익으로 전향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 뭐 앞잡이 비슷하게 해서 우익 행동대장 역할을 했는데 이분 또 유명한 게 이제 이 오물투척 사건 뭐 지금 뭐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이게 당시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1966년에 이제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하고 뭔가 유착이 돼가지고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당시 그 국무총리 정일권 총리랑 뭐 국무위원들한테 이른바 똥을 투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구속당해가지고 고문도 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의원직까지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을동 전 의원은 이제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제 좀 양면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이해하는데 이제 사실 집안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돌보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삭바다지라고 집안에 생겨져 있어서 나중에 어머니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특이한 건 이분은 또 중앙대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다음 해 중퇴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양방송 공채 성우를 거쳐가지고 이 뭐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신 게 이제
상궁 역할로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본인 옛날 뭐 인터뷰 보면 간호사 빼고는 뭐 다 해봤다고 뭐 그 이야기 가로사 하셨는데 빼고 다 해봤다고.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던 김두한 그러니까 아버님 다루는 김두한 다루는 그 야인 시대에 캐스팅도 왔는데 자기가 이제 뭐 이 아버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거절을 했고 근데 또 이분 또 유명한 게 이제 원래 이제 김두한 뭐 장군의 아들 이런 걸로 영화가 히트치면서 이렇게 이 김두한 딸 뭐 이런 네. 걸 많이 불렸고 장군의 손녀 이런 걸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 진입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이제 아들 송일국 씨가 이제 뭐 주몽 이런 걸 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송일국 엄마라고 이제 좀 자기 이야기 어필을 하시다가 이 송일국 씨가 또 새쌍둥이 삼둥이를 낳아가지고 슈퍼맨에 돌아왔다 해서 엄청 인기를 얻잖아요. 새쌍둥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삼둥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기자들 만나면 아들 자랑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삼둥이 자랑을 많이 했고 이분 예전에 뭐 인터뷰 보니까 2012년 때 이제 총선 때 서울 송파울 공천이 결정됐는데 결정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대요. 다른 사람 네. 다른 쪽에서는 이 공천 결정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이게 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결정이 났는데 바로 결정 나는 1시간 전에 이 삼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아, 길조였다. 자기는 이제 그게 삼둥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삼둥이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 태명이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호적에 올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쳤다. 대한민국 만세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보면 이게 이 유권자들이 와가지고 새쌍둥이 손자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예국한 거다 해가지고 선거운동에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서사가 정치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로 김물동 의원 여겨지는데. 저도 한번 뵀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건 송일국 씨 자랑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 그때는 만나서 기자들 만나서 그때는 이제 송일국 씨가 진짜 정말 잘 나갈 때 지금은 좀 약간 활동이 뜸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한류 스타 비슷하게 잘 나가실 때인데 이제 송일국 씨가 원래 자기 학교 때 송일국 씨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가 이제 방에 들어가면 나 자고 있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했고 그다음에 뭐 원래는 무대 미술을 권유했는데 이제 어떻게 아니 무대 미술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얘는 배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우를 했다고 하고 또 기억나는 게 유학을 보냈는데 IMF 때 되게 어려워져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냥 착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아들 참 착하다. 그리고 나는 한류 스타 송일국의 엄마다. 뭐 사실 근데 저는 배우 김을동 씨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성격파 배우고 나름대로 존재감이 뚜렷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영화는 이제 마파도에 보면 섬에 이상한 할머니들 많이 있는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최근 영화 아닌데. 최근 아무튼 그 2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배우로는 상당한 존재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냥 이게 지나가던 배우는 아니고요. 김수미 씨 근처까지 가는 정도의 배우라고 아, 그 정도 연기를 계속 성격한 했다면 그 정도 배우다. 됐을 네.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그 김을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인 정당에 정치를 오래 하신 편에 속하는 건데 이분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친일 잔재를 청산하거나 그 반민족적인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보 언론 기자들한테 자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일단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국회 상임위가 뭐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집안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뭐 국가유공자 예우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저도 이제 당시 새누리당 출입을 해서 좀 기억이 나는 게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앞두면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의원실에서 약간 언론사들한테 단독 자료라고 주기도 잘해주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 같은 그 당시 이제 쪽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매체 단독 자료 주는 게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몇 차례 줬던 기억이 나고 이게 구체적 기억 내용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독립유공자 홀대 그랬겠죠. 부분이나 이런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왜 줬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정부 정책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역사 되돌리기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비판을 해왔으니까 오히려 이제 경향신문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나왔을 때 원래 헌정회 회원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가 이번에 저 홍범도 장군 그 흉상 뭐 철수 논란 이런 거 이럴 땐 또 그걸 세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재밌는 대목인데 김혜지 의원도 말이 들어봤더니 그 진보 언론 기자들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을동 전 의원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의정 활동에서 그 괴를 같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을동 전 의원이 뭐 표현이 좀 어떻게 좀 이상하지만 좀 의리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는 분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 아버님이나 뭐 그 할아버지 영향도 받은 것 같고 근데 이 제가 또 기억나는 게 2014년 김무성 대표가 이제 김무성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그 당시 이제 최고위원을 김을동 전 의원이 하거든요. 네. 당시 경선에서는 6위로 탈락이었지만 이제 여성 배려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분 뭐 출발 자체가 친박연대고 해서
친박계로 이제 분리를 기생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의원들한테 이게 최고위 회의할 때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을동장군이었어요. 을동장.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총선압도 공천 압력 강하고 맞아요. 뭐 서청원 네. 최고위원 뭐 이런 친박계들이 이제 김무성 대표 흔들어댔잖아요. 엄청 그래서 압박했죠.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 이제 공천장에 찍을 대표 직인 들고 날라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김무성 대표 밝히기는 직위는 그 대표실 금고 안에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그 김무성 대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이 김울동 최고였어요. 야. 그래서 그 김울동 최고가 없었으면 이 옥새 투쟁 포기했을 거라고 김 대표가 나중에 얘기했을 정도로 약간 김 대표 의리를 지킨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 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박 대통령 실정하는 모습이라든가 독단적 성격을 보고 좀 본인이 좀 실망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제 또 약간 김무성 대표 의리 이런 거 느낌이 드시는 게 2016년 말에 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있으면서 이제 탄핵당하고 났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탈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른정당 갈 때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또 19대 대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또 지지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이제 복당을 하긴 했는데 그또이 궤적이 좀 특이하긴 하죠. 아 그러니까 이선희 씨도 그렇고 김울동 씨도 그렇고 정치 궤적은 굉장히 이해는 잘 안 되는 그런 그거는 왔다 그 갔다 정치인으로서 갔다인데. 사실 뚜렷한 네.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선희 씨는 더 말할 거 없고 김울동 의원은 이제 시작할 때도 보면 좀 재밌는 게 처음에 그 민주당으로 해서 서울시 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새정치민의로 이제 분리되면서 또 그거에 반발해서 자민련으로 들어갔다가 자민련으로 한번 재밌는 게 96년 선거 때 자민련으로 종로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유명하잖아요. 원래 서울시 의원이 한 번 됐었어요 민주당으로. 근데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96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자민련으로 가인 상황이었고 자민련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그때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종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건물들하고 붙었네. 꼴등을 하고요. 꼴등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자민련에 계속 있다가 그 성남에 나가서 또 떨어지고 또 한 번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비례로 되는 건데 그때 또 친박연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치적 성향은 어르신이니까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야당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성이 살아있고 의리, 뭐 인간미 이런 것도 중시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과연 네. 뚜렷한 그 정치적 그 지향이나 지향이 이런 거는, 있었을까. 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김을동 전 의원 말고도 다른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이 주로 이제 배우 출신 연예인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이주일 코미디언 출신 고 이주일 씨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고 정중행 현대 명예회장이 창당한 통일민주당에 이제 1호로 영입됐잖아요. 당시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했는데 정중행 명예회장이 그 방송국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영입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이분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하고 난 뒤 이제 정치권 떠날 때 했던 말이 여기에 나보다 더 코미디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지난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떠납니다라고 하고 가거든요. 이것도 명언이네요. 예. 그래서 당시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당시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뭐 딴 따라 따위가 뭘 하냐 하면서 약간 이제 이주일 씨 조롱하고 왕따 시켰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실제로 이주일 씨가 국회 이 대정부 질의할 때 보면 당시 그게 이제 방송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의원들이 막 킥킥하면서 웃는 장면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보면. 그렇구나. 네. 이용 선배는 좀 기억에 남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 있습니까? 뭐 지금 존경받는 이순재 선생님도 그 당시 중랑구 지금 서영교 의원 지역구죠. 거기에서 이제 13대 총선에 한번 출마했다가 민정당으로 떨어지고 그때 이제 이상수 전 의원이라고 장관도 하셨고 이제 그분하고 리턴 매치를 해서 네. 14대 때는 이제 됩니다.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치를 더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상수 의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2005년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그때 이상수 의원이 그 이상수 전 의원이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후원회장을 맡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를 대선 때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적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치에 오래 머무른 분은 아닙니다. 지금 구기자도 국회의원 했다니까 약간 좀 의아한데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분은 그 신성일 씨 배우. 아 신성일 씨. 그분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되게 그 60년대 뭐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막 이런 대사하는 그런 청춘 스타였는데 이분이 정치의 뜻이 일찌감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약간 야당에서 나가려고 했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8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당시 뭐 정통 야당은 아니지만 한국국민당 후보로 용산하고 마포 용산 그때 지역구가 묶여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거기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분 본명이 강신영이에요. 네. 이거로 출마를 해서 떨어져서 이게 신성일인지 몰라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개명을 한 게 강신성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96년도에 이제 민자당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갔는데 그때 대구 동구로 그때 이제 자민련 바람이 거세거든요. 그래서 져요 또. 그리고 결국 이제 뜻을 이룬 게 2000년 16대 총선 때 이제 민자당 후보로 다시 아니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네. 대구 동구에 이제 입성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의정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의정 활동할 때 별로 이제 좀 존재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국회 앞에 가면 마당에 큰 분수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국회의원이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 스타가 팬한테 악수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분 손을 한번 잡아봤네. 뭐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호감 별로 없는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좀 부러워하지 않을까. 네.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제 의정 활동으로는 별로 느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그거로 이제 정치 생활이 끝났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그 당시 막내 기자 시절에 국회 오가다가 본 적은 있습니다. 원체 뭐 알 수 있으면 70 대표적인 뭐 청춘 배우 맞아요. 배우였으니까 눈에 띄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의원실에서 일했던 사람하고 최근에 이제 이신성일 씨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도 크게 뭐 인상이 남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정 활동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인 출신이니까 영화인이나 영화 산업 대변하는 쪽 뭐 일은 좀 하셨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당시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스크린 쿼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 이슈가 되면서 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이 저기 국회에서도 뭐 그 당시 이창동 장관인가요 하고도 뭐 설전도 벌이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지만 17대 때 이제 총선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 심사에 떨어졌고 이 생각보다 특별한 반발 없이 사실상 이제 정치권을 떠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당시 의원 시절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네. 이제 복역을 하죠. 그 옛날에 이제 그 정치를 하셨던 연예인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뭔가 이제 그 주요 유력 정치인의 병풍 같은 역할을 하다가 그냥 사실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본인만의 소신이라든가 뭐 지향이라든가 이념이나 철학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는 행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예인 출신 정치인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일단 뭐 얼굴 마담으로서 역할 그동안 이제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보였던 궤적 같은 것들이 딱히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예전보다는 좀 뜨끔미지근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잘 나가는 연예인이 정치판에 올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사생활 이런 것도 검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국회의원 아니지만 이제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 이분이 사실 그렇네. 굉장히 중후하고 아주 멋진 그 중년 배우 같은 젊을 때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본인은 장관 2번 했다고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 예. 저한테 보기에는 그냥 이명박, 윤석열 묻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맞다. 그 예. 이미지를 생각하면 연예인들이 뚜렷이 이게 뭐 어떤 지지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선거 때나 아니면 자기 정치적 성향을 밝힐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치판에 본격 뛰어들어서 뭘 하는 순간 이제 거기 묻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나와서 연예인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네, 저도 정말로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이순재 선생님도 저도 이제 시트콤이나 이렇게 보다가 가끔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왜 저렇게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과거에 했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고유의 활동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좋은 직업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을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왼손은 거들 뿐. 이 사실 이색경력은 거들 뿐의 뭐 표현을 하면 거들 뿐이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골 결정력은 어떻게 보면 뭐 민심을 대변하는 뭐 소신이라든가 뭐 정치적 정책적 역량이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들러리가 아니라 주연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분을 다 할 건 없고 이제 저는 이제 전현희 의원만 할게요. 어쨌든 지금 가장 정치적 존재감이 있고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근데
법사위에 있고 그래서 내란 수습이 주 업무인 법사위에 있고 이분이 또 치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충치를 뽑아내라. 내란 말하고 축제를 싶- 뽑아내라.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연휴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